2021년 평창 장애 포럼 온 오프라인으로 참가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패럴림픽 무브먼트로 물들이다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본 포럼의 제6 세션을 맡은 자장 강원 장애인 신문사 대표 지소연입니다. 앞서 많은 세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뤘지만 이 시간에 다뤄질 주제는 장애인 평생교육, 그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인데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추구하는 이번 그 슬로건에 정말 가장 부합한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그 세션에서 엄성현 농아인 강릉 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농아인들이 문해 능력이 없어서 위급 상황에서 어떤 생명권,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제 나름대로 이 평생 교육이야말로 장애인에게 교육이야말로 생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그 보릿고개 시절에도 교육에 아주 엄청난 교육의 열정이 오늘의 부를 이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교육적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소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귀한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일단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영 한국장애인 평생교육연구소 교육학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주제 발표자십니다. 가장 중요하신 분이고요. 다음은 패널 임향숙 강원도 지적발달복지협회 사무국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혜란 웨이드 커먼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신데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돌봄 공동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진짜 장애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또 현장에서 교육을 직접 접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셨으니까 여러분 오프라인이나 또 온라인으로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중하고 귀하고 한 가지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두영 평생 장애인 교육연구소장 교육학 박사님의 발제를 60분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 평생교육연구소 김두영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만 주어진 제한 시간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이야기지만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올바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짤막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애인이 불편한 이유가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애의 개념은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의 기능 손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불편한 이유는 장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제도와 환경과 시설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불편해요. 따라서 다수인들을 기준으로 설계해 놓은 제도와 시설과 환경 때문에 소수의 장애인들이 불편하다면 그 다수인들이 소수의 장애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의무일 것입니다.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장애인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장애의 개념은 아직까지도 기능 손상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장애인 출연율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장애인 출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장애의 범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장애를 바라보는 그러한 기능적인 손상에 주목하는 지금까지의 어떤 개념에서 사회적인 분리의 개념에서 우리가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화면에 세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 그림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트롱입니다. 빨대라고 하나요? 이 스트롱은 스트롱을 만든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합니다만 뇌성마비인의 어머님이 자녀에게 먹을 것을 먹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라이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팔이 절단된 상용 군인들을 위해서 성냥을 켤 수 없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위의 그림은 자동차의 후방 센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도 시각장애인 몇 분이 계신데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흰 지팡이, 화이트 케인이라고 하죠. 이 흰 지팡이를 가지고 보행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뭘까요? 흰 지팡이는 아래를 양쪽을 2단 촉탑법으로 이렇게 짚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 상부 보호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때 레이저 지팡이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방에 방해물을 미리 감지해서 흰 지팡이에 진동을 주어서 전방에 방해물이 있는 것들을 미리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레이저 지팡이가 고안된 적이 있었는데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진동이 와요. 전방에 방해물이 없을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이저 지팡이의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자동차의 후방 센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모든 이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또 많은 것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고안되었던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무엇일까요? 평생교육은 일반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총망라한 교육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평생교육의
광의의 정의,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의미로 평생교육을 정의하다 보면 평생교육과 교육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이 일어나는 현장과도 괴리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평생교육을 정의할 때는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서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인 교육 형태를 교육 활동을 우리는 평생교육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평생교육법의 정의를 가지고 와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정의해 보면 대학교를 포함한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장애인 부모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일까요? 일반 평생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일까요? 이번 평창 장애 포럼의 테마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여러분들 평생교육의 모토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입니다. 둘이 상통하는 개념이겠죠. 평생교육은 그 자체가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늘려가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평생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평생교육에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이 오히려 교육적인 계층화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크게 또 활성화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2001년부터 교육부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는 소외계층을 잠깐 돌아보면 장애인, 다문화인, 새터민, 노인, 여성 등등 그 어디에도 장애인 부모나 가족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 부모님들, 특히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일반 평생교육 참여율의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형제 자매로 둔 비장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지원 역시 우리가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종사자나 일반 평생교육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은 일반 평생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일까요?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일까요? 우리 일반 평생교육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소양이 부족해요. 상대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소양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 강화 교육들 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그러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본에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한 데이터의 보고에 따르면 50% 이상이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이해 교육이었어요.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이 실천되어 온 그 이후 5%의 장애인들을 비장애인의 생활에 적응하도록 강요하는 그러한 교육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95%의 비장애인들의 어떤 장애 이해 교육에 너무 소홀히 해왔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아무리 열심히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회에서 통합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 인식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한 사람들의 자기 반성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장애인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이 자꾸만 장애인들을 특별한 학습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많은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을 프로그램 전문 강사를 사용하기보다는 기관 종사자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프로그램 전문 강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요가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운영하고 계신 그 강사님께 여쭤봤어요. 요가 강사님이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아닙니다. 저 이 복지관의 직원입니다. 라고 답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요가 자격증도 있으세요? 그랬더니 요가를 배운 지 3개월 정도 됐다고 답하시더군요. 3개월 정도 요가를 배워서 발달장애인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아닐까요? 프로그램 강사들은 전문 강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과목을 듣게 되는 과목이 딱 한 과목이 있죠. 장애인 복지론. 그런데 그마저도 전공 선택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장애인 전문가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경험이겠죠. 그 경험이 전문가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강사들도 또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많은 교육자들도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또한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아기 6살짜리 딸내미를 태우고 같이 딸내미하고 함께 지하철에 탑승한 엄마가 그 옆에 서 있는 팔이 절단된 장애인을 이 딸이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의 눈을 가립니다. 쳐다보지 마라고. 과연 이게 올바른 교육일까요? 아이가 왜 그 절단된 부위를 자꾸 쳐다볼까요? 궁금하니까 쳐다보죠. 더 이상 궁금하지 않으면 쳐다보지 않을 거거든요.
장애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러내고 매일 함께 함으로써 익숙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장애를 계속해서 숨겨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린아이의 눈으로 본 장애인과 어른의 눈으로 본 장애인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Your heart sings like a kettle, and your words they boil away like steam. And the lie burns long while the truth bites quick. Our heart is built for both, it seems. You are lonely as a church despite the queuing out your door. I am empty as a promise, no more. When the time comes and rights have been read, I think of you often, but for once I meant what I said.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의 눈으로 장애인을 바라볼 때와 어른의 눈으로 바라본 장애인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배웠던 많은 교육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더 강화시켰던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장애 성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그와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능력 향상교육이나 또 일반 평생교육 시설 관계자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 이해 교육까지 우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 제도는 이러한 모든 분야들을 아우르는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왜 더욱 강조되어야 할까요? 얘가 안 넘어가고 있어요. 장애인 평생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졸업 후에 갈 곳이 없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학교 고등부를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한 40%의 학생들 956명이 상급 학교로 진학도 하지 못하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도 하지 못한 채 다시 태어나서 자랐던 가정이나 시설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전공과 졸업생들 중에 거의 60%에 해당하는 1,300여 명이 진학도 못하고 취업도 못한 채 다시 가정이나 시설로 돌아가고 있고요. 또 특수학급을 졸업한 고등부 학생들의 또 20% 정도가 1,300여 명이 진학도 못하고 취업도 못한 채 다시
가정이나 시설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졸업 후에 갈 곳이 없는 게 맞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재활 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바뀌었고, 또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또한 생활시설 중심 서비스에서 자립생활 중심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하는 가족들, 특히 1차적인 보호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의 양육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경들로 인해서 장애인 부모님들의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고, 그 성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법적인 근거들이 마련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평생교육법도 장애인 부모 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졸업 후에 갈 곳이 없어서 부모의 보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 자꾸만 의문점이 생겨요. 그렇다면 장애인 평생교육은 교육입니까? 복지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장애인 평생교육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첫 시간에 초반에 이야기했던 장애의 개념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보면 그 필요성을 금방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시설과 제도와 환경이 비장애인들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우리는 공교육이라고 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 공교육의 12년을 마치면 적어도 일상생활에 나가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 기한을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장애인에게도 이 공교육의 12년이 충분할까요? 장애인들은 느린 학습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한글을 모르고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에 가서 점자를 배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점자가 점의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형태가 63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63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국어도 해야 되죠. 수학도 해야 되죠. 과학도 해야 되죠. 음악도 해야 되죠. 정말 많은 문자를 그 제한된 형태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저도 시각장애 학교에서 12년 정도 교사로 활동했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면 영어 점자를 배우다가 이미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영어 점자의 경우는 약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한 많은 지체장애인들은 또 건강상의 이유로 학습을 중단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공교육의 12년 이후에 계속적인 교육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12년 동안 익히고 배웠던 많은 기능과 기술들을 소실할 위험이 너무 커요. 그래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이야기할 때 계속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장애인 평생교육이 교육인지 복지인지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장애인 평생교육은 분명히 교육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복지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 이퀄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운 증후군을 임신한 임산부가 협회에 메시지를 보내요. 자기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 답장을 협회에서 영상으로 보낸 겁니다. Il pourra parler et étudier l'Italie. Il pourra aller à l'école. Como todos. Podrá laborar. Y ganar su dinero. Avec son salaire, il pourra t'inviter à dîner. Dear future mom, Tuo figlio potrà essere felice. Come lo sono io. Et tu seras heureuse aussi. Vero, mamma? 죄송합니다. 영상이 처음부터 시작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이제 깊숙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1999년까지는 뭐 딱히 장애인 평생교육을 거론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못한 그런 암흑기의 시기를 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와서야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기가 되고,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2007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그 조항이 신설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평생교육과와 특수교육과 사이에 묘한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고, 그것이 2016년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입니다. 이제 일반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한 그러한 평생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와 지자체에서 조금 더 본격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의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원고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또 2018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세우고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도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지원 조례들을 만들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걸음마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제가 무엇인지 좀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기본적으로 40%를 조금 상회하는 그러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뭐 조사 데이터에 따라서 뭐 조사한 기관이나 연구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5%를 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왜 이렇게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까요? 장애인 실태조사의 그 결과들을 보면 앞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응답이 60%가 넘어요. 이것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족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어디에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고 그러한 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교육 선진국에서는 철저한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어서 일반 평생교육 기관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그 이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일반 평생교육 시설들을 이용하기에는 편의시설도 굉장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강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들도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학령기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성인교육들은 철저하게 분리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공급되어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해요. 늘 어떤 그 재활교육의 한계를 전혀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매여 있습니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제공 인력들, 뭐 평생교육 기관의 관계자나 강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문화예술 교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은 특히 문화예술 교육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강사를 구하기 좀 쉬워요. 또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의 종사자들이 직접 수행하기 쉽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조사해 보면 이 6대 영역에 대한 요구가 거의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다양성들을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을 알아봤더니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의 30%도 안 되는 기관들이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은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적인 소양은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그 인원에 대한 인력비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겠죠. 현재 경기도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한 기관에 대해서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와 평생교육사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석 대표가 있는 노들야학에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2억 정도가 2억이 훨씬 더 넘어요. 지자체별로 너무 큰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강원도 역시 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들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보면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하는 그 비율이 아직도 여전히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전문 강사가 가르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들도 앞으로 개선이 좀 필요할 거고요. 장애 성인들에게 물었어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1순위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었어요. 왜 이런 대답이 나올까요? 우리 집 앞에 있는 문화센터에 가려고 하더라도 눈치가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장애 인식 수준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우리 영국 BBC에서 매일 아침마다 방송되는 유치원 프로그램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죠. CBeebies, and I'm here with Pubsy Bear, and we're going to visit the winning nursery of our Jump Up and Dance competition. They've had a fantastic Pubsy party, and I think we should go and say hello to them. Come on. Jump up and dance, clap your hands, step your feet side to side. Jump up and dance, spin around and around now. 자, 다른 점을 확인하셨습니까? 이 TV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 선생님이 팔이 절단된 장애인이에요. So come on, let's groove on this funky little beat. It's cool to get up and get the rhythm going. Get up, join in with me. Jump up and dance, clap your hands. 그 나라의 아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TV를 통해서 팔이 절단된 장애인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해요. 장애인을 다르게 쳐다보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방송 문화 또는 여러 가지 문화 역시도 늘 어떤 장애인의 비율만큼 보장된 그러한 이 방송 체계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들에게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산 지원, 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모아서 제가 몇 가지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정책적인 제안들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 장애인에 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의한 교육도 필요할 겁니다. 첫째, 장애인을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성인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너무나도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외국 원조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원조를 할 때 기본적인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없는 나라를 지원할 때 몇 가지 단계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물을 공급해줘요. 계속해서 물을 날라줘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에 가면 그 나라에 가서 우물을 파줍니다. 수도관을 설치해줘요.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우물을 파는 기술을 가르쳐줘요. 우리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에서는 일단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우물을 팔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지원들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장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종류만 해도 15종입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의사소통 체계나 학습 매체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장애 유형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강사들에게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소양 교육들을 일정 기간 동안 공급해줘서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로 양성하고 그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들을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에 파견하는 그러한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들을 이루어 나갈 필요도 있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1년에 40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증장애인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에버랜드에 한번 학생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죠? 에버랜드에서는 장애인들이 줄을 안 서도 돼요. 제가 시각장애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그 줄을 안 서고 타려고 했더니 거기 직원이 묻더군요. 줄 서는 게 불편한 지체장애인들도 아니면서 왜 줄을 안 서세요?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 직원들은 장애인들이 줄 서는 게 불편해서 줄을 안 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시간과 돈만 있으면 그 에버랜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시간과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또 그런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다 이 장애 성인들이 보다 많은 평생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도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제도로 바뀌어야 할 겁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또 확대해 나가야 할 겁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 대구 뭐 이런 지자체별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자체에서 건립하고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공교육의 12년 이후에 계속적인 교육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미 배웠던 많은 기능과 기능들을 계속해서 소실할 수 있어요. 학령기 때의 어떤 배움보다 성인기 때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쓰임새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우리는 보장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장애인에 관한 교육입니다. 앞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그동안 학령기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어요. 장애 성인의 교육을 외면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더욱더 큰 문제는 95%의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에 굉장히 소홀해 왔어요. 이제 우리의 장애인 교육과 복지는 장애 이해 교육을 확산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들을 쏟아야 할 것이고 장애인에 관해서 여러 알리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겁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야기해 주듯이 많은 장애인들의 상당수는 장애인 복지 시설이 아닌 일반 평생교육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일반 평생교육 시설에서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는 물론이고 또 평생교육 강사들의 어떤 장애인 교육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실무자들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 소양 함양을 위한 그런 교육들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요즘 TV에 보면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장애 인식 개선 영상은 유튜브에만 올라와요. 공영방송에서 방송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앞으로 범국민 대상의 장애인식 개선 사업들 이것들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식 개선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는 막대한 예산들이 정말 효과성이 있는지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음악단이 가서 공연을 하고 나면 장애 인식이 달라질까요?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장애 인식 개선 사업들이 단순히 장애인들이 찾아가서 공연하거나 뭐 이런 형태들이거든요. 우리가 근본적인 사업의 방향들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고양시 그 원당 종합사회복지관에 갔더니 일자리 1나눔 캠페인을 하더군요.
이게 뭐냐면 원당 종합사회복지관 근방에 있는 모든 평생교육 기관들과 이 원당 종합사회복지관이 MOU를 맺어요. 그래서 원당 종합사회복지관 근방에 있는 그 MOU를 맺은 그 기관들은 일반 평생교육 기관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한 자리를 장애인 좌석으로 비워두어요. 그 자리에 수강할 장애인은 원당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모집해요. 그리고 그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원들은 뭐 수어 통역사가 필요하면 모든 것들을 원당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군요. 이제 일반 평생교육기관과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조금 더 긴밀하게 연계하는 그러한 방향들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의한 교육도 필요할 겁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을 좀 더 활성화하고 또 다양한 장애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장애인들이 직접 인권 강사나 장애 이해 교육 강사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장애 인권 강사 또는 장애 이해 강사로 양성하는 그리고 또 파견하는 그러한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해요. 작년부터는 그 기관을 확대해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들은 평생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소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일정 기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이제 그러한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정들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좀 컨설팅하는 그러한 어떤 평가의 개념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그러한 평가단을 또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도 있겠고요. 우리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모범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고 잘 숨겨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현장을 찾아가다 보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착해서 이 홍보에 별로 이렇게 열을 올리지 않더군요. 너무 잘하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인데 그런 것들을 알리고 홍보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우수 사례들을 발굴하고 또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일반 평생교육법에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를 적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또 힘을 모아서 그 방향성들을 제시해 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많은 양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다 보니 부족한 면들이 있을 겁니다. 또 부족한
뭐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별도로 또 저에게 문의하시면 제가 자료도 공급해드리고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교육학을 전공하신 그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원 그 소장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듣는 내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장애인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니까 어떤 의료적인 모델에서 사회적인 모델로 그 패러다임 변화와 또 장애인 부모와 가족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장애 교육의 대상의 어떤 범주의 포함, 평생교육 범주의 포함 또 그런 의미. 그다음에 그 비장애인의 어떤 평생교육 참여율은 41.7%인데 그 장애인 같은 경우는 3.2%밖에 되지 않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5%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보다 95%의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어떤 그 전문가가 장애인 그 평생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그 길도 좀 문도 넓혀 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에 의해서 뭐 원예 치료나 무슨 치료 몇 번 하고 그다음에 그 지적 발달 장애인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뭐 교육이라고 들어가는 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어떤 비장애인 그 평생 교육과 연계를 해서 질 높은 교육을 주는 그런 방안 정말 귀한 말씀 또 우리 현장에서 또 우리 평화의 레거시를 남기는 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어떤 주제와 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그 소득에 관계없이 그 장애인 평생 교육을 어떤 바우처 사업으로 가서 평생의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말씀도 굉장히 가슴 깊이 제도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 교육사 그래 구체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우리 박사님 연구소에서 연구 많이 하셔서 아까 홍보를 많이 안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사장된다고 하는데 어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개발 보급에 그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또는 복지 현장과 연계해서 그런 좋은 역사가 사회 개량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짧으므로 뒤로 제가 하고 싶고 느낀 바는 많지만 요약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 우리 임향숙 그 강원도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회 사무처장님이 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발제자의 발제문을 통해서 현장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그 희망적인 것들도 많이 이렇게 가슴으로 뭉클하게 와닿는 그런 시간에 제 순서가 온다는 것도 그냥 깜빡 잊고 마이크도 안 들고 그냥 얘기할 뻔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미래, 장애인 평생교육의 인식 방향과 방향성 모색이라는 분임 세션을 통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을 진단해보고 또 그 진단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한 논의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작에 앞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꿈꾸고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동요 가사를 시작으로 토론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꿈꾸지 않으면 양희청 제천 간디중학교 교사님께서 작사한 가사가 되겠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 꾸며 살아가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리 알고 있네. 우리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우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꿈을 꾸고 또 전문가들이 가르치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뭉클함을 선물해 주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한국장애인 평생교육연구소 김두영 소장님의 발제문을 의미 있게 접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모든 장애인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국가가 포용적 혁신 성장의 발판을 전 생애에 걸친 평생 학습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장애인 평생교육 문제는 물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이 분야의 전문가의 몫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을 실천해온 복지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과분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분명 토론자로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 점 미리 양해 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들에게 있는 육체적 질병과 마찬가지로 사회 문제도 항상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이 밝혀지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진단과 처방이라고 하죠. 그런데 진단에 따른 각각의 처방전이 아닌 똑같은 약을 처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의 주제인 장애인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각각의 장애 유형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되고 그 진단에 따른 처방 그리고 그 처방에 따른 국가적 차원이든 또 개인적 차원이든 경제적 차원이든 사회심리 혹은 제도적 차원이든 그 치료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2016년 5월 29일, 2019년 4월 23일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하였다지만 장애인 특수교육을 위한 예산과 법률안은 더욱 모호해졌습니다. 평생교육법 법안에는 지자체장들로 하여금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법안 통합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발제자의 자료에 의하면 17개 시도 중 9개 시도만 조례를 제정했고 강원도를 비롯한 8개의 시도는 4년이 지났는데도 캄캄무소식입니다. 더군다나 강원도는 장애인 실태조사마저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변한 건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많은 양적인 증가만 보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학령기의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은 55.2%에 달하였습니다. 2019년 장애인 고용공단 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는 63%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발제자의 자료에 의하면 평생교육 6개 영역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참여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90%를 훨씬 넘습니다. 학력 보완에 대해서 0.3%, 성인 기초 문자 해득 교육에 대해서는 0.5%, 직업 능력 향상 교육은 0.8%, 인문 교양 교육은 0.7%,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는 1.5%, 시민 참여 교육에 있어서는 0.2%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 장애인 인구는 252만여 명이 되겠고요. 이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구 수로 보았을 때는 6가구마다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가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만 5천여 명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장애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평생교육법 안에 장애인 관련 법안 몇 줄을 집어넣고 생색내는 것은 장애인 교육권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없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배제하고 비장애인 중심으로 평생교육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관련 기관 모두가 협력하여 책임의식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 외에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내용 및 자기 결정과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행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는 장애 성인에게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하여 이에 관한 지원 체계 및 법률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발제자의 장애인 평생교육법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으로 장애인을 위한 교육, 장애인에 관한 교육, 또 장애인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5가지씩 해서 15가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실행할 의지와 예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현재에도 장애인 특수교육에 투입되는 예산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9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지원받는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인당 2,287원, 매우 적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전체 252만 명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미비할 겁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법률만 제정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격과 학력을 인정하고 또 그에 따른 사회적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도 평생 교육을 받고 나와서 그에 상응하는 자격과 학력과 자립생활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거나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조금 더 중심을 둬야 합니다. 이것 또한 법 제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평생 권리를 보장해서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 능력과 또 사회의 적응 능력을 키워서 장애인이 소외됨이 없는 그런 평등한 사회 통합의 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임향숙 사무처장님의 토론이었습니다. 우리 복지 정책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어떤 제도나 제도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 그것이 따라줘야 되고 또 별도의 어떤 평생교육진흥법보다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논제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튜브로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 질문은 이 토론이 끝나갈 무렵에 우리 교수님께 직접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온 거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토론자 우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혜란 위드 커뮤니협 협동조합 대표이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드커뮤 협동조합의 천혜란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또 평창 장애 포럼에 또 이렇게 토론 패널로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부님 이 6번 세션은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의 미래라는 이제 테마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장애를 넘어 함께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타이틀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아주 유의미한 발제를 해주신 김대용 소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김대용 소장님께서 장애 개념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정책과 평생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과제 등에 대해서도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에 제언해 주셨던 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향에 대한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향으로 제시해 주셨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에 관한 장애인에 의한 교육이라는 이 내용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좀 영상도 여러 번 이제 보긴 했었는데요.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먹먹하기도 하고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정말 또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어가지고 전 참 개인적으로 되게 참 오히려 제가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좀 저의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일본에서 사회복지학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인터뷰라든지 이제 이제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많이 봤던 것들이 저는 이제 장애를 가진 그 당사자들이 정말 자조 모임들을 조직을 해서 정말 같이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직접 강의도 하시고요.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접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되게 자유롭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분들이 정말 직접 자유 의지로 정말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단지 뭐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의지로 정말 본인들이 그런 조직화를 해서 이제 그렇게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참 그 어떤 인식의 차이라는 생각을 진짜 오늘 좀 강의를 드리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그 일본인들의 좀 장애에 대한 인식이 사실 이렇게 딱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진짜 좀 더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융통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유연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특히 일본에서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의 고용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이제 노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노동을 통해서 사회 참여가 가능하게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또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고 발달을 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노동을 통한 특히 이제 성인기에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노동을 통한 이제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두고 이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김두용 소장님의 발제를 통해서 평생 교육 또 생애 학습을 통한 발달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교육이라는 분야가 사실 제가 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해서 오늘 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좀 망설여지기도 했고 좀 이제 조심스럽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그래도 또 이제 저의 의견을 조금은 이제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쨌든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저의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인 권리 조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저희 2006년도에 이제 국제 그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제 모든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제 조약입니다. 그래서 그 조약에 보면은 제 24조에 교육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PPT 화면으로 아마 보고 계시겠지만 그 24조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당사국은 그 이제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 제도와 평생 교육을 보장한다라고 이렇게 조약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권리 조약에서도 그래서 이 교육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대해서는 또 정말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라는 이제 그런 항목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목적은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발표가 되어 있어요. 이 2020년도 이제 3년 동안의 어떤 그런 정책과 어떤 그런 활동 방안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 학습 사회 구현이라는 게 이제 비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친화적인 평생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장애인에게 맞춤형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 교육의 이제 지원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라는 이 네 가지를 이제 추진 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진 과제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 앞부분만 제가 지금 살짝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보다 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장애인 평생 학습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뭐 사회복지사 아니면 기관 그런 평생교육 기관만이 이제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평생 학습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부 그리고 관계 부처,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그리고 지역 사회 협력과 연계가 정말 중요하게 유기적으로 정말 연계해서 작용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알 수 있는 이 성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할 사회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게 지금 평생 이 장애 포럼의 주제가 이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는 누구든 장애가 있든 없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정말 계속 함께 배우고 살아가는 공생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개성이나 특성을 살려서 참가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정말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만들어 가야 하고 지향해야 할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또 장애가 있는 분들이 학교 교육을 이제 마친 후에도
아까 이제 계속 이렇게 뭔가 분절적인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의 차이라든지 구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라는 말씀도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학교 교육을 마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고 미취업을 하고 비진학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생애를 통해서 교육이나 문화 그리고 스포츠 등의 다양한 기회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 시책이나 스포츠 시책 그리고 복지 시책, 노동 시책 등을 계속 연동시키면서 지원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교 졸업 후에도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제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병원을 다닐 수도 있고요. 또 복지 시설에 다니면서 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 필요한 이제 지원 서비스 지원 받아야 될 것들이 좀 많기도 하고요. 또 복지, 보건, 의료, 노동 등의 이제 관계 부서와 또 연계해서 또 진학과 취직을 포함해서 정말 단절되지 않는 정말 그런 지원 체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자립이나 사회 참가를 위해서는 좀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지원 교육이라든지 장애인 스포츠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등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저 PPT 화면에 지금 보면 이렇게 영문으로 쓰여 있는 게 있죠.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이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장애인 권리 조약 이제 성명이 채택이 될 시점에서 장애 당사자들이 얘기를 했던 말입니다. 우리에 관한 일을 우리의 의지 없이 우리 없이 너희끼리 결정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물론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체라는 거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정말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건 어느 이게 마이너리티에 있는 어떤 그런 계층이나 어디 있는 이 말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일을 결정을 하는데 나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고 나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데 우리에 대한 얘기가 우리의 목소리가 실려 있지 않다고 하면 아까 정말 말씀하셨던 그 5%의 장애인을 위한 그 95%의 그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환경 구축이나 기반 조성,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아까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 장애인 평생 교육의 그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또 비장애인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장애인 권리 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정말 인간의 그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진짜 함께 살아가는 그 공생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비장애, 장애에 상관없이 다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좀 짧지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천혜란 그 우리 협동조합 그 이사장님께서 대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24조에 들어서 그 어떤 교육 관계 그 유엔 인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한 걸 제시해 주셨고요. 또 그러하되 본인이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본인의 주체적인 어떤 배움, 교육 이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이따 다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기로 하고요. 플로어에서 들어온 유튜브로 들어온 그 질문을 제가 우리 김두영 교수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의 흐름이 있는 걸로 압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별도의 진흥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두영 교수님과 토론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우리 김두영 교수님, 이게 네.
뭐 이거는 뭐 저의 답변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냥 뭐 각자의 개인의 의견일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교육법 개정을 하면서 평생교육법 개정 과정에서 일반 평생교육법 안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대폭 삽입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그 이전에 제정되었던 특수교육법 제33조와 34조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었습니다만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질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 정부기관에 가면 특수교육과에 가면 평생교육과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평생교육과에 가면 특수교육과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이런 핑퐁질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원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평생교육법을 개정했습니다. 자, 우리 교육이 더 클까요? 특수교육이 더 클까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교육 안에 아주 작은 특수교육이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 안에 장애인 평생교육이 자그마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장애인 그 관련된 단체들에서 자꾸만 별도의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만의 이러한 법과 제도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사회의 이 장애 인식은 더 이상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좀 심한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장애 운동에 앞장서 있는 그분들이 대부분이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부모님들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 중에 그 일선에서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후천적 장애인들이에요. 그들이 장애를 입기 이전에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장애인 부모님이 장애 자녀를 낳기 전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또 함께 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많은 것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법도 조례를 만들어야 된대요. 한쪽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된대요. 이게 우리도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 지원법을 만드는 게 과연 정말 통합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전적으로 장애인 평생 교육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하시는 우리 박사님 말씀은 그 장애인이라는 그 어떤 규범을 딱 만들지 말고 어떤 그 더 포괄적이고 전체가 아우러서 함께 갈 수 있는 법 안에 보편적인 법 안에 장애인 부분을 넣어야지 각 장애 유형별로 찢어발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더 이렇게 실천이나 예산 분배나 우리 현장이나 어떤 개념을 정리하는데 더 저희 문제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봅니다. 맞습니까, 교수님? 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장애인 평생 교육이 교육인가 복지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사회를 보면서 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제가 이제 어떤 사회를 보면서 또 제 권리로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어떤 그 살아가기 위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하고 인성을 배우고 이런 어떤 과정이고 진행 과정이고, 복지라는 건 그 진행 과정이 열려서 내 삶의 어떤 그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장애인들에게는 그 교육이라는 과정이 시간이 더 걸리고 더 특수하고 또 더 전문적으로 장애 유형별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장애인 평생 교육, 평생도록 그런 교육 제도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그러면 저절로 복지,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 그 평창 패럴림픽 레거시처럼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결론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또 하고 우리 그 제가 우리 그 1분 동안 우리 김도영 교수님께 또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떤 그 장애 유형별로 도구와 교재 이런 것도 개발해야 된다라고 여기 그 원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그 교재와 도구가 무엇인지 한 가지 예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저는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크게 내용적인 면이 바뀌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르치는 방법과 또 교재 교구와 이런 접근 방법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뭐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무용 강사가 커리큘럼 컨텐츠를 주고 제가 그 안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좀 바꾸고 강사들이 주의할 것들을 좀 놓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뭐 장애인을 위한 물론 특별한 어떤 그 내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된 분들은 또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들이 필요하겠죠. 시각장애인들도 스마트폰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해요. 또 학령기 때 엑셀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성인기에 바뀌어 있는 최근 버전의 또 엑셀도 배워야 돼요. 청각장애인들도 뭐 아까 이전 세션에서 나온 것처럼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한글을 읽고 쓰는 것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면 비장애인들과 의사소통하는 것, 그리고 발달장애인,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은 또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몸짓 언어도 또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별도의 내용들을 개발하고 또 보급할 필요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다양한 우리가 그 평생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장애인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직체장애인들에게 가르칠 때는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지, 또 이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런 방법적인 측면들을 또 고려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필요하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사인하는 거 가르칠 때 명함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파줘요. 그 안에다 이제 사인을 하게끔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각장애인들이 손톱 깎을 때 튀잖아요. 그러면 봉지에다가 손 넣고 손톱 깎게 하거든요. 그러면 안 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이쁘게 또 교구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 아주 우리 박사님 몇 날 며칠을 우리 그 장애인 평생 교육에 대해서 각 장애 유형별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초대해서 들어도 끝이 없겠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시간이 짧은 것이. 자, 그러면 제가 그 결론을 하나 지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오준 그 장애인 국제 권리 협약 이사 유엔 대사하셨던 분이 특별 연설을 하시면서 우리 장애인 예산이 10조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20조를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 OECD 평균 수준이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기름이 있어야 갑니다. 우리가 이런 포럼을 아무리 하고 평창의 어떤 평화 정신을 기리자고 아무리 그래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우리 오준 우리 특별 연설해 주셨던 유엔 대사님 말씀처럼 그 예산을 늘리는 거, 확보하는 거 방안도 우리 그 실천 현장에 사회운동가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번 그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고요. 또 하신 후에는 그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또 큰 목소리로 말을 한다든가 이런 걸 삼가하시고 즐거운 분위기 이런 거는 별도로 나중에 접어두시고 식사는 그냥 방역 수칙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공되는 저녁 식사는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 그랜드 볼륨과 여기 볼륨에서 제공됩니다. 여기는 볼륨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긴 시간 어제 오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2018 동계 올림픽 패럴림픽을 유치했던 것처럼 그 유산을 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패럴림픽의 어떤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열정적으로 이렇게 포럼에 참여해 주시는 장애인 활동가 여러분 또 당사자 여러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수고해 주신 분들께 박수 한번 쳐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